공정한 시선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정치.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과 새롭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친절한 정치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좀 석연찮은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말꼬리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함께 보시죠.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샌드위치 등을 많게는 30인분까지 배달시켰다는 사실과 관련해 국민들은 도대체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궁금해 왔습니다. 조각들을 맞춰보면 GH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사장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옆집 사람들하고 물음표 이렇게 대봤는데 마치 영화 제목 같습니다. 그러네요. 옆집 네. 사람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리고 그 집 옆집에 네. 그냥 평범한 이웃은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한 공세를 하고 있는 이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결국엔 투명성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얼마 전에 크게 논란을 빚었던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의 또 공무원 뭐 사적 유용 문제,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법인카드 논란 문제. 예. 그리고 크게 보면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이 대장동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대목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제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뭐 추진력도 있으시고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이렇게 표현되듯이 많은 분들이 그런 면을 좋아하는데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불투명한 측면들이 많고 이번에 이제 합숙소 논란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6개월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합숙소를 경기도시공사가 그 임대를 한 지가. 예. 근데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가 옆집에 사는지 몰랐다. 서로 몰랐다. 이건 누가 들어도 사실은 납득하기 그건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해명이고 그렇다면 그 직원 숙소 용도라면 굉장히 거액의 임대료를 주고 60평이 넘는 그런 아파트를 굳이 이재명 후보의 옆집에 임대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모로 개연성이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 계속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몰랐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해명에도 또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19일밖에 대선이 남지 않은 상황이고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이필 미루다가는 오히려 더 그 상처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해명하는 거는 해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문객이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이제 선거 막판이 되면 특히 이제 양강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해명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드느니 그냥 뭉개고 가겠다. 근데 사실 유권자들은 다 기억하거든요. 네. 어떤 대목들이 저 후보를 평가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걸리는 대목인지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해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때 과연 그게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 싶고요. 그 얼마 전에 왜 그 배모 씨, 예. 그 이재명 후보 부인의 사실상 뭐 사적인 그 용모를 다 지원했던 그분이 뭐 기생충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세를 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초밥은 다 어디 갔냐? 근데 이게 묘하게 상황이 그 이재명 후보 옆집에 네. 경기도시공사가 직원 숙소용이라고 하지만 임대를 한 것과 이게 좀 연결이 돼가지고 그럼 거기에 사실은 선거 이전에 미리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 준비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에 오가는 사람들을 대접한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았겠냐 이런 추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연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 명백하죠. 여러 가지 전 사법적인 리스크가 따르는 문제고 그리고 공무원 드릴 경우에 예. 공무원들이 선거에 그렇게 개입했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밝혀져야 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사법적 그 조치 대응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조만간 누군가가 이것도 수사해달라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사이비 종교와의 관계를 아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폭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상징과도 같은 이만희 교주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와 윤 후보의 L자 손가락 V자 표시는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신천지 연루하고 역시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를 모았던 네. 그런 단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주술 또 뭐 신천지 연루 의혹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아니면 본인과의 연관성, 연루성에 대해서는 딱히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또 문계기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있죠. 사실 뭐 민주당의 그 문제 제기, 네거티브성 문제 제기가 근거가 전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라고 해서 무속인에 가까운 분이 무슨 캠프에 앉아가지고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것도 밝혀졌고 그 즉시 사실은 그 팀을 해체해 버렸어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난 건 아니다라는 걸 국민들이 갖고 계신 느낌이고 그리고 신천지 관련해서도 신천지 쪽에서 보낸 공문도 지금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라.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신천지가 딱히 도울 이유가 뭐겠냐? 일종의 보은 아니겠냐? 이게 검찰총장 재직 시절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 당시에 이제 코로나 완전 초기였고 또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에 어떻게 보면 좀 원흉으로 지목이 됐었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들이 많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걸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는 뭐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방역 당국과 다 협의해서 한 일이다. 그러나 신천지가 공문까지 보내면서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우라고 할 이유가 뭐 있겠냐라는 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보은 아니겠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의심하는 건 무리가 아니라고 보고 또 신천지는 일종의 이제 이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이비 종교고 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 집단이 정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다만 앞서 그 기자회견 장면에서도 나왔는데 이 무슨 신천지의 무슨 이 모션이 윤석열 후보하고 지금 똑같다라는 거는 과유불급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정의당의 로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레이버의 정의당이 이제 노동중심 정당이기 때문에 L자를 형상화시켜서 그리고 저희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행사를 하거나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고 사진 찍습니다. 신천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정의당도 신천지냐? 저는 묻고 싶어요. 오히려 민주당에. 그래서 마타도 아니 네거티브도 격이 있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네거티브성 검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선거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이게 납득 가능한 그런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데 저런 네거티브는 오히려 좀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민주당도 자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뭐 비단 이번 이 의혹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배우자 김건희 씨가 뭐 기자와의 이 통화 과정에서 본인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 말씀하셨던 뭐 건진법사 관련된 얘기도 있고 경선 과정에서 손바닥 왕자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연이어 있다 보니까 미신 주술과의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좀 곤혹스럽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분명히 곤혹스러운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부인 김건희 씨가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구분돼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고 오히려 좀 종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른바 뭐 법사라고도 얘기하고 무속인이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선거 과정의 공적 의사결정에 개입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정에도 그럼 개입하지 않겠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낼 만한 대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끊어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걸 명확히 끊어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말의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하셨던 해명들도 잘 좀 납득이 안 돼요. 그 네. 왕자 논란 나왔을 때도 어느 할머니가 써줬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TV 토론 나와가지고 보이면서까지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무속인들과의 관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혹여라도 국민들한테 염려를 끼친다면 내가 단호하게 다 잘라내겠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경선 과정에서는 심지어 유승민 후보가 예. 문제 제기를 막 하니까 아니 그분 그런 분이 아니다. 뭐 또 좀 들으면 어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자아내는데 저는 뭐 앞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실 분은 어쨌든 그런 방면에 있어서도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의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들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선거에서 부정적인 그런 평가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네. 박원석 의원 말씀 들으니까 정말 머리에 쏙쏙 박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친절한 정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